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삼성생명법 하나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좀 할게요. 여기서 삼성생명법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빨리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박용진 의원하고 이용우 의원이 저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이게 좀 파격적이고 황당하고 해가지고 좀 추진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안 내리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는데 보니까 2023년도부터 IFRS 17번이 이제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받는 나라가 있고 안 받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이거 안 받아요. 아직 우리가 적용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각 투자자들 있죠.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 기준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하고 법하고는 달라요. 이제 하위 규정이라고 봐야죠. 법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법이 기준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준은 공시 의무예요. 투자자에게 제대로 의사결정하라고 하는 공시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IFRS 17번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 하는 거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씨도 여기에 지금 일단에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신문이 한 2, 3주 전에 났어요. 이재용 씨가 시가평가를 하겠다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간이 재무제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큰 것인데 삼성 같은 데가 이걸 어떻게 그냥 따라가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워낙 삼성에서 또 자기 자신들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잘 하겠거니 하면서 한 주 정도는 그냥 저도 좀 내용도 알 겸 해가지고 또 삼성이 나름대로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할만한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각 언론사들 있죠. 언론사의 인터뷰를 스케줄을 쫙 잡아놓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타당성을 막 얘기하면서 딱 보니까 올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올해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통과가 되면은 2013년도부터 재무제표가 이제 2014년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떠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정말 이 싸움을 하는 이 프로는 시간 배정을 잘해요. 그리고 에너지 배정을 잘한다고요. 이게 내가 싸울 싸움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싸울 때 가서는 제대로 싸우고 지켜볼 때 가서는 지켜보고 그러는데 너무 편견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하고 경중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체제 문제예요. 체제 문제. 이 법 통과되면은요, 삼성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좀 이따 내가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삼성 혼자 이 법대로 하면은요, 삼성 혼자 경영 못해요. 삼성 블랙락 펀드가 5%죠. 삼성이 그리고 국민연금이 10%죠. 이거 통과되면 삼성 14%가 돼요. 그러면은 주총을 해서 모이면은요, 과반수가 안 돼요. 삼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셋이 같이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하고 국민연금하고 블랙락 펀드하고. 블랙락이 뭐예요? 블랙락 펀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펀드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회사가 있어요. 블랙락 펀드가 우리나라 주요 회사 대부분 5%씩 다 가지고 있어요. 코철도 5%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블랙락 펀드가 친중자금 인 것 같아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왜냐면은 그 중국 자본이 거기에 10%가 들어가 있어요. 총 펀드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 그 중국 그 나오는 상황에서도 블랙락 펀드는 중국 들어가자고 선동하는 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블랙락 펀드는 그 이제 결국 키맨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하고 삼성 사이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과시키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왜 이렇게 우파는 잠잠하냐. 지금. 몰라요. 몰라. 모르고 또 이 법이란 부분 때문에 접근하기에 어떤 장벽들을 심리적 장벽이 먼저 생겨. 그렇죠. 그래서 강용진이 속여요. 속이죠. 내 말 들어보니까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속이고 있다. 아무 손해 없다라고. 모르고 장벽이 있으니까 속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식인들이 너무 이제 좀 저거 하니까 참 그 지식인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좀 해줄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정도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하면서 나서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하루하루 이거 하는 게 내 체질에도 안 맞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이렇게 급한데 가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나 하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고 그 급한 거에 대한 경중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회복이 안 돼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저건 바뀐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한번 딱 그렇게 돼버리면 자 국가기업 되는 국영기업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이거 못해요. 이게 회사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박영진이가 쓴 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보험회사가 타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 금액이 보험회사 총 자산 혹은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건 이제 맞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보험회사 돈 받아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막 많은 금액 투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총 자산 금액의 3%를 그 주식하고 여기에다는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자산도 있어요. 자산, 고정자산, 업무용 자산 있죠?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도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알아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락을 걸어놨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3% 기준 맞춰가지고 이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에서.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많이 샀고 삼성화재는 조금 있어요. 샀어요. 그러면은요, 이거 주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고정자산도 샀을 거예요. 빌딩 같은 거. 그죠? 이것을 그 장기 보유 목적의 자산이라고 그래요. 장기 적으로 이제 그 보유하고 투자하는 이런 자산이죠. 이런 자산은 보세요. 인플레가 10%씩 있어 보세요. 인플레가 10%씩 있으면은 20년 동안 지나면은요. 일반적인 인플레 같은 경우에 7배가 늘어나요. 7배가.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15% 잡아봅시다. 이게 15년만 지나도 8배가 돼요. 8배가. 자,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재평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재평가를 해요. 주식도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은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쉬워요. 바로 상장회사 주가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걸 재평가를 하잖아요.
재평가를 하면은 3% 이 기준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년 지나면은 20배, 15배, 20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 15배, 15년에 8배, 일반 물가 상승률은 20년에 7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15%씩 상승한다 했을 때 그 15년이면 8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성생명에서도 그 당시에는 3% 기준에 맞춰가지고 샀어요. 시가가 이제 쭉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나머지를 다 팔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를 다 팔으라 이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만약 재평가를 하잖아요. 그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 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목적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 IFRS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가평가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 따라서 평가를 해서 3% 보유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산 주식, 20년 전에 산 부동산은 평가 안 했으니까 이걸 다 처분하라는 거예요. 이건 소급입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입장에서는 그 3% 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당시 법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어요. 지배구조 이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시가평가해서 다 처분하라. 지금 이렇게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처분 안 한 거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106조 4항은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106조 2는 또 이 신설해요. 이 4항이 자산 운용 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장자본 채권 또는 주식보유 합계액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 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을 도모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이게 다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업회계 기준은 법의 하위적인 거예요. 법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거 그래 이번에 시가평가 할게 하면서 지금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유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보유하고는. 그 당시 법에 맞춰서 보유를 했는데 3%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수고해야 되니까 나머지 다 팔아라. 이제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여기 106조 2가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기 106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과태료 매길 거고 이것은 제한하겠다. 팔아야 될 그 주식이 19조예요. 19조에 대해서 이 과태료 매기면은요 이재용 씨 망해버릴 거야 아마 몇 년만 지나면 이거에 과태료 매기면 그죠? 19조에 대해서 과태료를 회사 법인에서 내는 거예요? 이재용이 본인이 내야죠. 개인 자산에서 내는 당연히 그렇죠. 알고 있을 거예요. 초과 보유 주식을 5년 이내에 자체 수립한 실행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하는 것은 즉시 들어가는 거고 처분도 5년 내로 하는데 안 하면은 과태료 계속 매긴다. 좀 박용진은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그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문재인이하고 장하성, 박능우, 김상조 이 감사원 감사 청구는 곧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감사원 감사 청구를 먼저 넣고 좀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고발도 이런 고발은 커요. 이제 이것은 체제전복죄예요. 이것은 단순한 배임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 코드 가지고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삼성생명법 먼저 좀 한번 하고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한 20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스튜어디스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이 이제 도입이 돼요.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이걸 밀어 넣는 거고, 그러고 이재용도 지금 여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기준이고요. 법은 법인 거예요. 법에다가 단서 조항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장기 보유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주식하고 그 채권하고 그 부동산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에 이 가격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이따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15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게 10배가 돼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처분하라고 하면은요, 삼성 저기 사업 처분하고 저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재평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유가증권도요, 주식이 유가증권이잖아요. 그 단기로 보유하는 것이 있고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삼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거 얘기도 할게요. 보세요. 이 박용진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른 모든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보험업만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우리나라 태동할 때요, 모든 금융기관은 공기업으로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형기업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민간기업인 거예요. 민간기업. 민간기업으로서 금융기업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 보험업 관련된 여기만 있는 거예요. 보험업하고 금융업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보험업은 아주 장기로 가는 거예요. 장기로. 보험업은. 그죠? 금융기관은 바로 돈 꼬다가 바로 갚아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달라요. 출발 자체가 일반 다른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는 출발 자체가 공기업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금융기관은. 그런데 증권사하고 보험사 이런 데는요, 민간기업으로 출발했다고요. 민영회사라고 이게 민영회사.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그걸 통일시켜놓고 뭐 다른 데는 그러는데 다른 금융기관은 이러는데 왜 보험업만 이러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건 공기업부터 출발한 거고 이것은 민간기업이라는 거예요. 민간기업. 3%를 줬으면은 계속 인플레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 있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7조네요. 27조. 그리고 3% 하면은 한 8조 되네요. 나머지 19조는 처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다만 장기 보유 증권, 장기 보유 자산이라고 해도 돼요. 자산. 부동산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장기 보유 자산하고 장기 보유 자산.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 주식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을 신설을 해서 넣고 싶으면 이 조항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요구사항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얼마든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 요구사항 안 받아들여지면 정말 이것은 국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삼성전자 지분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용씨 21.2%, 국민연금 10%, 블랙락 펀드 5%, 36%. 이게 이제 대주주들이에요. 소액주주들은요, 저 총회하면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그렇죠. 소액주주들은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요. 처분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15%잖아요. 14%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제 3자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셋이서 이 회사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심이 뭐예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 부분이 사회주의 혁명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장하성 씨가 그런 책을 써서 그 지침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장하성이가 쓰고 정책실장하고, 장하성이 그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추천사를 김상조가 썼어요. 김상조가 그 후임으로 정책실장 오면서 스트래티지 코드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희석화 작업하고 삼성만 공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대도 공격 들어왔었어요. 현대는 순환출자 구조되어 있어요. 순환출자인 경우에는 15%로 의결권 제한한다는 그런 법안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지금 보류된 상태로 내가 알고 있어요.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기간을.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이제 15%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해요. 그 해석하지 못하면. 그럼 거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또 거기도 국민연금이 10%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10%죠. 국민연금이 이제 이런 연금에 대해서는 10% 룰을 잡아놨어요. 10% 이상은 취득 못하게. 그러니까 김상곤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하다가 교원공제기금 이사장으로 갔어요. 이사장으로 가자마자 그 11월 달에 갔거든요. 발령을 아마 11월 초에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10월 말인가 이때 갔어요. 가자마자 5일 있다가 뭐 신문에 났어요. 우리 이제 교원공제기금도 M&A 하겠대요. 이 기금 가지고. 이런 주식 사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또 작년도에는요. 김상조 씨가 사모펀드를 고피를 풀어놨어요. 사모펀드 얘기 다음에 좀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법이 통과되면은 이재용 씨 등은 독자적 지배력 상실하고 법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우파 정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돼도 손 안 건드려요. 좌파 정부 들어서면은 손을 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운동 막 하고 하는 이유가 윤석열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좌파 들어서면은 이제 이것은 국가기업 되는 거예요. 3자 지배 체제로 경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 경영권은 해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이 이제 연금을 이용한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헌법 126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국가재정법 64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강의도 꼭 좀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그거 들어보면은 아,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금은 우리나라 172개 사회 2대 주주예요. 1대 주주인데도 많고 금융 주주의사들 대부분은 연금이 1대 주주입니다. 한 45개 정도 되거든요. 포항제철에 대해서도 연금이 1대 주주입니다. 아래아 한들도 금융 연금이 1대 주주입니다. 이런 데에서 의결권 행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의결권 행사를. 우파 정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좌파 정부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작업 안 들어가요. 다 티가 나잖아요. 4대 기업입니다. 4대 기업. 이 4대 기업만 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손 안 대요. 왜 안 되냐? 정체 드러나잖아요. 정체 기업이면 삼성, 현대, SK, LG. 예. 이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가져온 결과예요. 이건 빨리 손을 봐야 돼요. 이 법 취지가 이게 아니에요. 법 취지가. 기금으로 투자해서 기금 목적에 맞게 투자된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라는 거였어요. 운용자금, 여유자금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그 이익 증대 목적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여유자금인 거예요. 운용자금인 거예요. 국민연금 고유목적 자금이 아니에요. 여기 제재법 64조는 고유목적 자금, 고유목적을 위해서 투자된 주식, 그걸 의결권 행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8조에는 국민연금은 특례를 두고 있어요. 연금법에 의해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이번에 감사와 갑질 청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용 보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내면 되겠죠. 이것은 보세요. 장기 보유 자산은 취득가의 기준이라야 하는 거예요. 15년 지나면 다 이렇게 7배, 8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이 비율 재평가하면은 그렇죠? 다 올라가는 것인데 그걸 다 처분을 하고 해버리면은 이건 소급입법을 통한 경영 프리미엄 찬탈이에요. 맞아. 경영 프리미엄을요 보통
그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봐줍니다. 이재용 씨 지분이 아마 총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580조인가요? 500조인가요? 거기에서 한 21%니까 한 몇 조 되겠네요. 그러면 50조 정도가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 날아가는 거예요. 50조 정도. 이거 국가에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영권이 날아간다면. 이건 소급입법이에요. 소급입법. 그죠? 그 당시에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3%까지 하게 해서 3% 해서 딱 맞춰놨는데 그 법은 그 당시에 법은 지도국가 기준이었고 이젠 이걸 바꾸면서 다 처분해라. 안 되죠. 보험회사만 이런 것은요. 이건 사형기업에서 출발했어요. 이 얘기를 지금 박용진이가 하거든요. 다른 모든 금융기관은 그런데 왜 보험회사만 그러냐. 다른 금융기관 이런 사례가 없어요. 공기업인데 사형기업은요. 자기 있는 자기 자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회계기준 위에 있습니다. 회계기준에서 IFRS를 적용하고 이제 하게 되면 시가로 들어가는데 그건 그거고요. 법은 법인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 정보 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법은 그 위에 있어요. 이 기준은 참조만 하는 거예요. 참조만. 저거는 누가 강요하는 거예요? 저 영국도 이거 지금 17을 적용을 안 한다 하고 있어요. 네. 영국도. 이 나라마다 그래요. 이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기업의 기준은 기업의 기준 따라 가는 것이고 법은 법 따라 가는 것이고 법이 그 기업의 기준 따라 가지 않아요. 그냥 참조만 하는 거예요. 참조만. 맞아. 근데 마치 이것을 무슨 절대적인 것이냐 말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소급입법을 통한 경영권 박탈이다. 찬탈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이면에 음모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음모가.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음모가. 장하성 국가자본주의를 한번 이제 보자는 거예요. 국가자본주의. 왜냐하면 이대로 지금 다 가고 있으니까. 문재인을 비롯해서 박능우, 김상조 지난 5년 동안은 전부 이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대로. 국민연금 스튜어디스 코드 그 부분은 위법사항이 있거든요. 스튜어디스 코드 부분은 그 위법 부분은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발에 체제 전복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체제 전복의 죄라는 거예요. 여적죄나 이적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펀드들에 대해서 10% 룰을 줘가지고 그 이상 취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상곤 씨 같은 경우는 교원공제기금 이 사람이 되니까 나도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0%, 여기 5% 이렇게 합치겠죠, 이제. 그죠? 이게 4대 기업 GDP가, 이 보세요. 우리나라가 GDP가요, 1919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1919년도에 우리나라 총 GDP예요. 제가 이런 작업을 2020년도, 2021년 이때 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래요. 1919년도에요. 예. 지금은 한 2000조 조금 넘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2000조 넘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이것은 주요 GDP예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GDP가 한 859조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파생 GDP가 있는데 이 파생 GDP는 뭐냐면요. 이 주요 GDP로 인해서 나타나는 GDP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연방효과라고 있어요. 연방효과. 도소매나 서비스는 이게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연방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수효과라고 있어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소비해가지고 나타나는 GDP가 있어요. 음식, 교육, 금융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금융까지. 그게 낙수효과라고 해요. 저는 그 두 개 합친 것을 파생효과라고 이름을 잡은 거예요. 이런 파생효과는 주요 GDP의 배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배분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GDP 중에서도요.
여기서 이제 주로 제조업이에요. 우리가 제조업, 그죠? 4대 기업이 제조업이죠? 제조업 한 62% 되네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 기여도가 62%예요. 네. 농업은 한 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이건 이제 파생 GDP를 여기다 합산시킨 거예요, 제가. 네. 광업, 전기, 가스, 수도 5%, 건설업 13%, 정보통신 10%, 문화 6%. 그래요. 제조건설업. 제조가 한 62% 되잖아요. 여기에서 4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한 37%, 이 708조예요. 이 1187조 중에서 708조 정도가 4대 기업이 산출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제조업 중에서 532조죠. 삼성전자 매출이 한 150조 됩니다. 154조. 삼성전자 매출은요. 그거 전체가 부가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자체의 부가가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하청사들의 모든 그 부가가치가 다 삼성에게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대 기업의 매출은 그것 자체로 다 부가가치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수입을 빼야 돼요. 수입을. 그건 내가 못 뺐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대신에 도소매는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돼요. 도소매 서비스 직접적인 거. 근데 이거 제외됐거든요. 그거하고 그냥 상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비교적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 기여도가 37%라는 거예요. 37%. 매출로만 했을 때는 17%. 낙수가 고려하지 않고. 낙수가 고려하지 않고 하청사들과만 합쳤을 때. 그때에서 17%. 그럼 전체 GDP에 삼성만 하는 것도 한 20% 이상이 되겠네요. 네, 제가 다 계산하면 한번 다 알려드릴게요. 데이터하고 다 드릴 수 있고. 제 책에 다 있어요. 제 책 하나 사서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37%를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국유화 돼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데를 국가하고 이재용하고 함께 운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좌파가 들어와서 삼성을 해보세요. 좌파들의 목표가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지도자들이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프롤레타리아 지도자가 누구예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인 것이고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민노총인 거예요. 민노총. 민노총이 노사위원회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삼성 같이 운영을 해보세요. 이게 꺾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37%인데 보세요. 이게 4대 기업 매출이에요. 이게 이제 그 317조예요. 4대 기업 매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1919조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매출이 317조예요. 그죠? 이거 자체는 37% 아니죠. 왜냐면은 아까 말한 37%는 파생을 합친 거죠. 이 317조가 어떻게 배분이 되냐. 하청사와 근로자에게 297조가 가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가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317조의 매출 중에서 297조, 300조가량이 하청사하고 근로자들에게 다 가더라. 그러니까 이 대기업을 미워하면 안 돼요. 네. 대기업이 있음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일자리예요. 일자리.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자본가 이익이 20조인데요. 이 중에 대주주로 가는 것이 4조. 그리고 소액주주 가는 것이 15조. 그래서 총 100% 중에서 1.4%가 대주주에게 귀속이 돼요. 그리고 GDP로 따지면 0.05%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 모든 317조가 전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경영진이 이제 이재용하고 국가하고 함께한다. 국가 대신 오는 것은 이 민노총이에요. 그 둘이 함께한다. 그러면 이게 꺾인다는 거예요. 이 317조가 꺾인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 이 일이 지금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 200석이라는 거예요. 180석인가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기 가시면 그 4대 기업 플랜카드 그 혁명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